네, 북한에서 이른바 금수저 계층에 있던 북한 주영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망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공사 망명을 두고 침묵하던 북한은 어제 태공사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태공사의 탈북이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 소장,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사흘 만에 어제 첫 공식 반응을 내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태공사를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만들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준비를 한 그런 아주 지독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어쨌든 황장엽 비서가 왔을 때 97년도 2월 달 그때는 비겁한 자에 가려면 가라. 완전히 결별의 말을 했고 근데 또 장승길 대사가 망명했을 때는 뭔가 배신자, 변절자 하면서도 송환을 또 한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번 이 태공사의 경우는 전혀 황장엽 케이스처럼 완전히 결별의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비중 또 최초의 빨치산 가문이라고 하는 이런 비중을 볼 때 그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보다는 엘리트들을 상대로 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는데 아마 앞으로 북한 주민들한테까지 갈 수 있는 이 영향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전전긍긍할 것 같습니다. 네. 남한 당국 범죄 폭로가 되자 가족과 함께 달아난 자를 끌어들여 비열한 노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비판 성명이 나왔어요. 네, 일단 저희들로서는 예상한 수준의 비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단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능한 외교관을 놓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네.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이런 상징 조작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시키는 북한 체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굉장히 충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제시키려고 쫓으려고 했던 우리가 배제시키려고 했던 인물인데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예. 체제 자체가 체제를 우리 태공사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독특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미성년 강간 범죄 혐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대단히 북한 체제로서는 이 태공사가 갖는 무게감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과거에 황장엽 노동당 비서 때도 그랬고요. 또 장승길 이집트 대사 망명 때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이제 금수저이면서 최초의 항일 빨치산 그 가문이다. 이것이 이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그럼 결국 이제 북한에 남은 것은 만경대 가문만 남기고는 다 떠났다. 이런 데서 이제 북한이 정치적 비중을 고려하는 것 같고 장승길 대사는 이미 그 아들이 먼저 탈북을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장승길 대사를 비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지만 이번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연막을 치면서 마치 제3국으로 갈 것처럼 연막 작전을 쓰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저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갈지 3국으로 갈지 그러면 이제 비난 수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준비 과정이 한 나흘 걸려서 북한이 이제 포문을 연 것입니다. 네. 장승길 때 보면요, 두 가지 가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가 자금 횡령했다, 하나는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 이 두 가지를 비난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태공사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 강간범까지 했는 그래서 더 격렬하게 비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태영호 공사 부부가 둘 다 빨치산 혈통으로 알려져 있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북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일단 빨치산 가문이라 그러면 또 잎이 알려진 것처럼 일단은 건국의 공신들입니다. 건국 공신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 내에서의 지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최용해 같은 인물이지요. 네. 그 사람은 혁명화 교육 받고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당비서 우리에서 지금은 이제 부위원장이죠. 준당의 부위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또 상징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사능이 있습니다. 네. 애국 열사능이 있고 혁명 열사능이 있는데 혁명 열사능에는 이 빨치산 가문만 묻히게 돼 있는 그인들로 특별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태영호 공사 망명 이후에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태공사가 상당한 정도의
그 자금을 들고 망명을 했다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북한의 공식 반응을 보니까요. 태공사가 국가 자금을 횡령했다 또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실제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이 그 자금 횡령을 언급한 걸 보면 규모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네. 돈을 좀 들고 온 건 사실인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뭐 일설에는 이제 540만 불을 뭐 들고 왔다, 64억 원 정도 이렇게 들고 왔다 뭐 이런 소리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그 아들이 물론 뭐 임페리얼 캘리지로 다시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 등록금도 상당히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살 궁리는 했겠죠. 예. 그러나 이제 대사관 자체로서 무슨 북한이 공급하는 자금을 많이 보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런던 대사관은 유럽에서 이제 북한 대사관의 거점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이제 많은 그 비자금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온 자금들이 이제 거쳐가는 하나의 정거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태공사의 비중으로 볼 때 네. 또 그 사람은 이제 단지 그 부대사이면서 공사이면서 그게 또 당 비서를 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아까 그 리포트에도 나온 바와 같이 뭐 초상화를 찢은 사람을 용서해줬다. 그것은 대사도 용서할 수 없지만 당 비서가 눈 감아주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로 돈을 좀 챙겨서 가져오지 않았나. 또 뭐 보도에 하면 이제 부인이 그 군용기를 독일로 가는 군용기를 타기 전에 런던의 슈퍼마켓에 들러서 좀 내가 사고 싶은 걸 시큰 사자. 그래서 사고 왔다는데 그만큼 예. 돈에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예. 좀 챙겨왔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의 사정상 그 제외 공간에서 뭐 상당한 그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한다는 게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은 영국 런던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중요합니다. 영국 런던이라는 건 금융 중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북한으로서도 이 런던 영국 대사관이 갖는 위치가 외교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융 때문에 돈 때문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 브로커를 하거나 보험 사기를 하거나 해가지고 사실 대단히 많은 돈을 벌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식적으로는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런던에서 근무했던 외교관 고위 외교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외교관들이 공식적으로 버는 돈은 별로 없는데 버는 없는 대단히 부유하게 산다고 그럽니다. 골프도 네. 치고 랍스터도 먹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런던 금융망 통해서 버는 돈들 이건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돈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본인들이 확보하고 만지기 때문에 그 짜투리 돈을 본인들이 쓸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그런데 북한의 잇따른 그 미사일 발사 도발과 또 잇따른 그 핵실험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금융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 유럽의 제외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북한 쪽에서 금융 거래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 설명대로 이게 부스러기 말하자면 그 자투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데 지난 6월 1일 날 스위스 정부 재무성이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를 폐쇄한다. 그러니까 북한 돈 빼가라. 그래서 이제 빼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유럽 그 대성총국 그 유럽 지국장이 지금 4천억 원을 지금 뭐 가지고 지금 사라졌다. 예. 이런 보도가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태공사가 그게 연관이 됐느냐 말았느냐 이런 예. 게 나오는데 물론 태공사는 전문 외교관이고 김명철은 39호실 이제 노동당 간부니까 서로 이 부류는 다릅니다. 물론 그 예. 사람도 외교 비자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것은 현지 외교관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 아마 태공사가 적극 협력하는 협력자로 같이 활동하다가 결국 돈을 좀 챙겼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국제 제재가 이제 시작되고 나면 사실은 시차가 바로 오늘 발표하고 나면 내일부터 바로 스탑되는 건 아닙니다. 시차가 예.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황을 보면은 그 동안에 일단 현금화 시켰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현금화 시켰던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떤 식으로든지 태공사가 들고 들어오거나 요용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정황상으로 보면 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부 언론에도 이게 보도가 됐고요. 또 안찬일 소장께서도 그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북한 노동당의 유럽 담당 자금 총책의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근데 우리 정부 당국 쪽에서 뭐 이렇게 공신력 있게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 수 그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 계좌가 폐쇄되면서 돈을 다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건 누군가 예. 해야 되는데 김명철 총국장이 그것을 했다면은 예. 그 사람은 유럽에서 적어도 20년을 생활한 그런 아주 베테랑이 자금책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지금 뭐 실종되거나 어디 지금 탈북한 걸로 보이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네. 이인배
그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국민으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팩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 네. 액수에 관해서는 아직도 뭐 정확하게는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가명이죠. 김명철이라는 것도 그 가명인데요. 총 책임자가 일단은 탈북해서 뭐 유럽의 모 국가에 일단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까지는 아마 팩트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이 빨치산 혈통의 이 최고 귀족층에 있는 북한 엘리트 외교관이 유럽의 통치 자금 일부를 가지고 탈북을 했습니다. 이 북한 엘리트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 같아요. 이 동요가 장난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북한 체제를 떠받드는 것은 결국 빨치산 가문과 만경대 가문 두 네.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초로 지금껏 뭐 황장엽 비서나 장승길 대사나 다 빨치산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성골 집단이고 그때 뭐 장승길 대사를 데려오라 김정일이가 그랬다는 건 결국 그 장승길 대사 부인 최혜용이가 꽃파는 처녀 혁명가가 꽃파는 처녀의 주인공으로서 공헌 배우고 상당히 김정일이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데려오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그 빨치산 가문인 오백령 대장 하면 북한에서 아마 중국에 이제 그 50년대 중반 이후에 모 대통령이 이제 10원수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룡 원순이 무슨 주덕 원순이 그것처럼 북한에 한 10대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백령 대장이다. 네. 그 중에 예. 막내 딸이 이번에 태공사의 부인인 오혜선 씨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북한은 뭐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빨치산 세대를 좀 홀대하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뭐 정권자인데 너희 도와준 게 있느냐 네. 이렇게 홀대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군부에 아직 그 빨치산 세대 2, 3세들이 포진하고 있다. 최용해처럼 예. 그렇게 볼 때는 상당히 그 엘리트들에게 주는 임팩트 이것은 뭐 크다고 봐야 됩니다. 네. 태영호 공사의 그 망명 배경으로요. 우선 그 태영호 공사가 이제 가족들의 장래를 걱정한 때문이라는 게 이게 이제 주요한 배경으로 그 제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자녀 한 명이 아직 그 함께 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상당히 좀 그 걱정을 낳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해본 바 있지만 이런 뭐 탈북 사건 제가 직접적으로 그때는 없었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들 저도 같이 겪어봤는데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 같으면 이미 벌써 이게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삼국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신변 보호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예. 한국에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 위치나 그래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예. 그 과정 속에서 태공사 입국을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벌써 거기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를 해서 예.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 조심스럽지만 일단 이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영호 공사 귀순 이후에 그 북한에서 해외 주재 공관에 검열단을 보냈다고 해요. 네네. 검열단이 그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인가요? 검열단은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정보기관이나 또 당중앙위원회 검사위원회 간부나 뭐 조직지도부나 이런 이제 핵심 엘리트들이 나가서 검열을 해가지고 뭐 폐쇄할 건 폐쇄하고 아마 좀 불러들일 사람 불러들이고 소환하고 이런 예. 걸 하는 게 이제 검열단인데 제가 볼 땐 이것이 오히려 김정은의 좌충수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일단 이 검열단을 한 54개 공간에 일거에 이제 파견할 수는 없고 뭐 런던이나 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파견하게 되면은 또 그게 다 지연 학연 혈연이 있어서 이번에 와서 뭘 묻더냐 뭐 주로 돈을 예. 캐더라 뭐 발언을 캐더라 그럼 그걸 또 공간에서 다 외교관들이 퍼진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데서 이번에 저런 문제에 걸리면 나도 살 길이 없다. 그러면 나도 탈북하자. 이렇게 오히려 그 탈북자 외교관들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꼭 김정은에게는 유리한 것만은 아닌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북한 내에서 김정은의 공포 정치 앞으로 좀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김정은처럼 체제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네. 거의 유일한 수단이 지금 그 공포 정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북한 주민들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면은 지금 거의 마지막 수단이 남아 있는 것이 공포이기 때문에 공포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공포를 통해서 체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일견 이 체제 자체가 단단해 보이지만 이거 대단히 깨어적인 체제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인 미셸 푸코가 절대 왕정에 대해서 그 권력을 분석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요즘 이 김정은 체제를 보면서 그때 미셸 푸코의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떠오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태영호 공사 망명과 관련해서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소 소장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